자, 계속해서 이제 계약의 유형 등 가장 쉬운 문제 형태가 될 테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아예 답이 매매 교환 임대차 중에서 뽑아내야 되는 게 기본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개계약,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오른편 되겠고요. 큰 쟁점 안 되고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상 계약에는 자 전형계약 14가지가 예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매매교환 임대차, 증여, 외, 사용대차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위임계약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그래서 위임계약에서 파생되는 주제가 선관의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선량 관리자의 주의무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에게 대해서 선관의무를 지게 된다. 그 개념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교환계약, 유상계약이 되게 될 테고요. 일시적 계약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해서 답은 2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매매계약, 유상계약이고 낙성계약이다. 그래서 이 낙성계약이라는 표현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불요식계약이라고 하는 거 바로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낙성계약,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 따로 계약서 쓰지 않아도 성립하는 계약을 불요식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낙성계약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 불요식계약이다. 특히 교환계약할 때 자주 특정한 형식 계약서의 작성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지문들을 구성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에 해당이 되는 거 임대차. 그래서 유상, 쌍무, 그 다음에 낙성계약 세 가지가 소위 이름하여 매매교환 임대차의 공통적인 이슈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한편 매매교환과 임대차의 차이점이 되는 것이 매매계약과 계약, 그 다음에 교환계약은 일시적 계약의 문제로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계속적 계약의 문제로 해석을 한다. 일시적 계약이 되게 되면 일방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 등이 있을 때 해제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는 해지의 문제로 가게 된다. 같이 살붙여 볼 것이 실명법이랑 관련해서 그런 거 나오죠.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들에서 양가 상신이라고 해서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상호 명의신탁, 신탁법상 신탁 등은 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케이스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어떻다? 이거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해지할 수 있다. 부부간의 명의신탁 같은 경우 원래 무효가 돼야 되는데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 유효한 것이 되게 될 테고 유효하기 때문에 모두 할 수 있다. 해지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영역과 관련해서 항상 이슈가 되는 게 해제와 해지라고 하는 거. 이거 다 유효했을 때만 해제나 해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해서 자, 이 문제 답은 일단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의뢰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교환 계약에서 이슈. 다시 여기서는 하나, 둘, 세 개의 이슈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환 계약은요, 낙성 계약이고 쌍무 계약이고 유상 계약에 해당된다. 그래서 낙성 계약이다 보니까 특정한 형식, 계약서 등의 작성을 요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출제 이슈. 한편 교환 계약은 유상 계약이 되기다 보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 등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제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소위 이름하여 매도인의 담보 책임. 한편 자, 교환계약은 쌍무계약이다 보니까 바로 위험부담의 법리. 그래서 위험부담의 법리는 쫓아가면 안 되고요. 거기 뭐 중간에 지진이 났다, 수용을 당했다. 이게 그 위험부담의 법리인가 보다. 이거 넘어가실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 보충금 지급 약정.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매도인은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고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교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가게 돼. 대신 비교해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계약금 약정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해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 그건 별개의 문제로 하고 최소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다시요, 보충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교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데 비해서 바로 계약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1번 불효식 계약, 자, 두 번째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교환 계약은 유상 계약이다 보니까 당연히 담보 책임을 지게 된다. 자,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교환 계약의 해제 사유. 계약 체결 후 건물이 의뢰 과실로 소실됐다면 뒤에 볼 거 없어. 소실된다, 수용당한다, 태풍으로 멸실이 됐다, 화재로 소실됐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위험 부담의 법률. 이걸 쫓아가면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비우고 가실 주제. 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 자, 바로 을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에 대해서 이자 등을 지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 이행기한이 동일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따로 약정을 하지 않게 되면 등기 넘겨줄 때 매매대금 넘겨줘야 된다. 등기 넘겨줬는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이자도 같이 동일 기한의 추정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된다라고 할까.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었고요. 자, 교환계약 관련해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95페이지 가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쭉 스크린을 하겠습니다. 자, 법적 성질을 가지고 지문 한두 개 구성하죠. 그래서 낙성계약, 그래서 특정한 형식 불요식 계약이 된다. 이 얘기가 여기와 연계가 되고요. 쌍무계약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게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법리라는 거. 지금 이제 4번 지문에 위험부담 법리 이런 주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다 보니까 소위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2번 담보책임 문제하고요. 5번 지문 동일기한의 추정이라고 하는 거, 이런 조항을 교환계약에도 준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또 하나 보충금 지급 약정 관련해서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은, 자, 이때는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매매 계약 해지할 수 있고요. 보충금 지급하지 않게 되면 교환 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이 된다. 해서 뭐 답은 2번 간단하게 뽑았던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얘는 골고루 물어봐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골고루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미리 한번 보고 갈까요? 여러분 자료 93페이지에서 계약금, 계약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93페이지 가면 계약금, 계약,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 계약도 같이 소멸하게 된다. 한편 요물계약, 유일하게 요물계약이죠.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의 지급 자체가 이루어져야만이 어떻다.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야만이 계약금엔 계약 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오는 쟁점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금엔 계약 해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이런 것들이 관련 법적 성질에 관련한 부분이 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의 추정이라고 해서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있다. 그 다음에 자,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라고 돼 있죠. 특약이 없으면 당연히 해약금으로 추정되게 된다.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는 얘기는 이행 착수 전까지 자, 매도인의 경우, 배액상환 매수인의 경우 자, 포기하게 되면은 이때 바로 해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해서 해약금 해약에 있어서 해제에 있어서 행사요건 먼저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야만이 어떻다. 해약금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배제 특약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해약금 해제를 배제는 특약이 있게 되면 해약금엔 계약 해제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 이행의 착수 전일 것이라고 해서 자, 중도금의 지급 또는 자, 잔금을 지급한 이 매수인이 등기소를 같이 가달라는 동행 요청, 여기까지를 우리 판례에서는 지금 이행의 착수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행의 착수가 있게 되면 더 이상 해약금은 계약 해제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자, 이렇게 해약금 해제하는 방법. 매도인은 배액상환, 매수인은 포기라고 하는 것. 자, 관련해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매도인이 배액상환을 하려고 하는데 매수인이 계좌번호를 안 알려주고 있다. 그때 공탁까지 해야 될 것이냐. 공탁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만약 공탁까지 요구하게 되면
매도인 거의 해약금융 계약 해지를 거의 하기가 어렵겠죠.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닌 바에야. 그래서 이렇게 볼 테고요. 자, 원상회복, 손해배상 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이자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자 지급할 필요가 없다. 요건 이제 일반적인 계약 해제에 있어서는 바로 원상회복의 문제, 즉 이자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갔던 거고, 여기서 파생됐던 주제 합의 해제에 있어서 있어서는 어떻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게 3년 동안 연속 나왔던 게 합의 해제에 있어서는 어떻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오른편. 해약금에 기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상 회복의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세 번째, 매매 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해약금형 계약 해제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이렇게 가게 될 테고요. 답은 3번으로 뽑았고요. 4번.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이행의 착수 전이기 때문에 해약금은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다. 그럼 5번 질문. 자, 이거 배제 특약이 있으면 어떻다? 배제 특약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에서 이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무난하게 뽑았던 주제 3번을 답으로 뽑았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행시초로 인한 계약 해제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주된 이슈 이행 불능하고요. 정기행위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어떻다? 해제권 행사함에서 최고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기행위하고요. 이행 불능에 있어서는 자, 자신의 어떤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바로 최고할 필요도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권 행사는 전원에 대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 왜? 완전판을 없는 것이 해제권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인이 여러 명이다. 그랬을 때 매도인은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 행사해야지 그 해제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해제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거기서 원상회복의 문제, 이자 지급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손해배상 문제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주제가 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의사표시의 취소라고 해서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게 해제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 사람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가 있는데 손해배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미 해제로 무효가 된 매도인이 해제를 행사해서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보고 나서 살 붙여볼게요. 자, 매매계약 해지로 인해서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오른편. 여기서 기억하실 건 피배임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해야 되죠. 피배임에 걸리면 어떻다?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담보채권의 비현재와 저당권 또는 담보가 된 게 말소 의무라고 하는 거 먼저 돈부터 갚아야 된다.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배당금 반환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 배당금부터 먼저 반환해야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슈,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하고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가 되게 된다. 이건 동시 이행의 항변권 얘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자,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요약집 기준으로 91페이지 가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살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자, 동시 이행의 항변권 부인된 케이스 피배임 나와 있죠. 그래서 시험 지문 요거 잘 내지 않는데 사실 동시이행의 항변권하고 위험부담의 법률 묶어서 한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일단은 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인정되게 된다. 그러나 피배임에 있어서는 어떻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인정되지 않는다. 요즘 거의 안 나오는 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면 이행 지체에 있다 할지라도 해제당하지 않는다. 자,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해제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게 될 테고요. 자동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외에 만약에 법원에서 동시 이행 항변권을 받아들이면 이행 상환 판결을 하게 된다. 큰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보셨고요. 그래서
1번 점 보시고 2번 점은 정기 행위 일정한 시기에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서 일단 해제를 하긴 해야 됩니다. 자, 해제 안 해도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3번 계약의 상대방이 수인일 때 전원에 대해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중 1인에 대해서 한 해제권 행사 요령은 효력이 없다라고 할 거.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매도인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매수인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 그냥 최고 없이라도 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옛날 문제입니다. 유치한 패턴이야. 자신의 매매대금을 꼭 지급할 이유는 없는 거죠. 지급해봤자 어차피 부당 이득으로 다 원상회복으로 다 이자까지 쳐서 받기 때문에 굳이 대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 해서 좀 쉽게 나왔던 주제, 해제라는 주제.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90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해제권의 행사 관련해서 자, 상대방이 열으실 때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 행사해야 된다. 이걸 갖고 그중 1인에 대해서 한 해제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는 명제와 연계가 되고요. 자, 이행 불능하고 정기 행위에 있어서는 최고할 필요 없이 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쉬운 주제고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원상 회복의 문제 나오죠. 그래서 이자 지급을 해야 된다. 근데 얘는 좀 이따 보겠지만 합의 해지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죠. 합의 해지에서는 다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최근 4년 동안 3번 나왔어. 합의 해지에서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아까 계약금연 해지에서 당연히 이자 등은 다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 나와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 그래서 같이 연결되는 게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결국은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 되게 된다라고 할 거. 그 밑에 합의 해제부터 볼까요? 합의 해제에서는 어떻다? 이자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합의 해지 그 밑에 페이지에 나와 있죠. 역시 이자 지급할 필요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될 테고 이 파트에서 이번 문제는 빠졌지만 제일 더러운 문제가 바로 보호받는 제3자라고 하는 거.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자, 그래서 등기가 을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갑이 해제권을 행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원상 회복의 문제 나오게 되죠. 을 명의했던 등기는 누구한테? 갑에게 반환돼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 등기 등을 해준 경우 이 사람 보호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해서 자, 해제권 행사하기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게 된다라고 할 것.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가등기를 마친 사람. 어떻다?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되게 된다.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마친 사람. 이 사람도 어떻다?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이 사람 보호받는 해제 소급으로도 보호받는 제3자가 된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게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 채권자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해서 가등압대. 이거 외우셔야 돼. 더럽게 짜증나. 가등압대. 그리고 꼭 싸가지 없이 이 새끼들이 나쁜 놈들이 가압류 채권자 대신에 가처분 채권자 이렇게 장난을 친다고 헷갈리게 해서 그냥 통째로 가등압대. 가등기를 마친 사람 당연히 보호받는다. 가등기 하면 나중에 본등기 한다고 하게 되면 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자, 지금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 직권 말소. 이거 등기법 할 때 공부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가등기만 하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가압류 집행한 사람이 있었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너무나 당연하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 사람도 가등압대 외우셔야 됩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 단독으로 내는 문제. 가등압대. 얘들은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죄에 속한다. 전체적인 그림 봤고요.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매 일방 예약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자, 매매 일방 예약 문제 가지고 이제 끝장을 봐야 되는데요. 소위 채권 계약의 일종이다. 가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물권 계약입니다. 물권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물권 계약이라고
부르게 된다.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도 물권 계약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다 앞으로 물권이 발생하게 될 거니까. 근데 매매 일방 예약은 항상 예시하는 게 이거지. X 토지에 임차인을이라는 사람이 있게 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을 넣게 된다. 혹시 임대인이 이 물건을 제3자에게 팔고자 할 때 우선 매수권을 누구한테? 임차인에게 부여하기로 한 특약을 넣게 됩니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매매 일방 예약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갑이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자, 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1억에 사겠다라고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 정도 팔 것 같아 라고 해서 갑이 바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을한테 묻습니다. 야, 1억에 사겠다는 자, 업자가 나타났는데 너가 살 거냐 말 거냐 했을 때 내가 살게 라고 하게 되면 이때 매매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걸 이름하여 그자 전에 했던 이자 우선 매수권 부여하는 계약을 가리켜서 매매 일방 예약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자, 그래서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에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를 직접 고려해야 된다. 이걸 이제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 되게 된다. 이에 비해서 동시 이행 항변권은 다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만이 이걸 받아주게 된다. 큰 쟁점 안 되고요. 2번 질문요. 매매 일방예약,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할 때 매매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과거 시험 문제 답이 됐던 쟁점이 되겠고요. 해서 임차인이 살게라고 얘기하면 어떻다? 매매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 얘기는 즉슨 뭐라고요? 임대인은 이제 임차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되고, 임차인은 대금을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 요 2번 질문이 하나의 쟁점이 됐고요. 자, 매매 일방 예약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물권의 이동을 물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 계약 중요치 않아.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의 제척 기간이 지난 때 상대방이 그 예약 목적으로 된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소유권 취득한다. 요거 틀렸다고 했어요. 요게 출제 포인트. 예약 완결권 달리 정하지 않게 되면 얼마? 1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10년 지난 상태에서 법을 모르는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물어보고 을이 살게 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기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거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건 몇 년? 1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년 돼서 4번 질문. 요걸 답을 뽑았고 요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 지금 그 전에 나왔던 주제가 바로 예약 매매 일방 예약에서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로서 효력이 생긴다. 이게 답이 됐으니까 한 단계 더 어렵게 구성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 바로 10년의 기간이 지났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소물이 멸실돼 버렸다. 그러면 예약 소유권 자체가 소멸해 버리니까 예약 완결권도 당연히 없다. 소멸하게 된다. 해서 5번 얘기는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4번이고요. 일단 2번 과거에 답으로 뽑았었고요. 4번 점은 충분히 답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봅니다. 자, 갑이 2020년 2월 10일 날 을소유 X 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12억에 임차해서 다른 거 다 빼버리고요. 자, 고액 임차인 되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계속 바뀌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제 9억인가 10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고액 임차인 공식 요구 들어가야 되지. 기우 등에 대해서는 어떻다?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기우 등에 관한 조항은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은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우선 변제권 적용하지 않는다. 우선 변제권 연계되어 있는 것이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에 관한 조항도 어떻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개념상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자, 고액 임차인에서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이 X 상가 건물의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이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같이 연결되는 것이 상가 건물의 임차권 등기 등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적용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계약 갱신 청구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적용되게 된다. 해서 일단은 지문 1번 보니까요. 두 사람 사이 임대차를 6개월로 정했을 때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원래 상가 건물의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만 어떻다? 6개월자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이제 실제 뭐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따로 이 조항 자체에 적용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 합의에 따르게 된다.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합의를 안 하는 미친놈들이야. 12억을 꼬라박으면서 임대차 기간을 안 정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은 적용하지 않은. 즉 임대인도 1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할 것. 2번 계약 갱신 청구권 10년이죠. 전체 토탈 얼마? 10년을 초과된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고요. 자, 한편 을은 임대인입니다. 갑이 3개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갱신 요구권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세 가지 암기하셔야 되죠. 첫 번째 3기분 차임의 연체,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동의 없는 전대차,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손, 이런 것들은 어떻다? 임대차 갱신 청구의 거절 사유가 된다. 그리고 요 세 가지는 거기다 추가해서 하나 1년 6개월 이상 공실을 두는 경우랑 같이 묶어서 바로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를 하지 않는 경우도 이슈가 되겠죠. 그 정도. 자, 그러면 갑의 계약 갱신 요건에 따라서 갱신되는 임대차, 전 임대차와 동일한 임대차로 보게 된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 등 증감 청구 가능하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X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면 갑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해서 틀렸죠? 고액임 차인의 경우도 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상인법 간단하게 스크린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101페이지 상인법의 적용 관련해서 검토 쭉 한번 보겠습니다.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지금 한번 스크린을 하셔야 돼서 상인법의 적용 배제 일시 사용이라고 하는 거. 일시 사용은 임대차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이 아닌 농업용 건물, 공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상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고액임차인 관련해서 지금 이 문제죠. 기, 우 등에 관한 조항은 바로 고액임차인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조항은 바로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임대차 상인법의 내용들을 보면 임대차 약정 기간 하지 않게 되면 1년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1년 미만으로 정했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만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이 조항은 고액 임대차에서는 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갱신 요구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배제 사유 가볼까요? 3기분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했을 때 또 이제 지금 보니까 동의 없는 전대차,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손 등이 있게 되면은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이것도 훨씬 많습니다. 근데 시험에 출제 이슈가 되면 세 가지만 쟁점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대항력 발생한다. 대항력의 의미가 뭐였었죠? 자, 바뀐 건물주한테 계속 사용을 주장할 수 있다. 아니, 실질적으로는 주로 의미가 보증금 반환 청구, 누구한테? 바뀐 건물주한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존속요건이라고 해서 제일 어려운 질문. 적법한 대항력인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로서, 즉 적법한 전차인이 인도받고요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게 되면 대항력은 유지가 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어디에서 점유권 파트에서 간접 점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전차인, 적법한 전차인이 인도받아서 사업자 등록 유지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도 대항력이 발생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간접 점유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보증금 반환 청구.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바로 전체 얼마 경매 대금의 2분의 1 범주 내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뼈대 잡으셔야 돼. 소액 임차인은 어떻다?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대신 전체 얼마?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주임법이랑 같은 논리 구조가 될 테고요. 거기 그 다음 페이지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라는 주제 나와 있죠. 요것도 이제 거의 한 문제짜리. 그래서 배제되는 게 네 가지입니다. 사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시험용으로 준비하실 것 네 가지 해서 세 가지 아까 3기분 차임형체 동의 없는 전대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파손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실로 두게 되면 이때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 시효 임대차 종료한 날부터 3년 내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외 우선 변제권, 상가건물의 임차권 등기 등이 있는데 이 우선 변제권하고 상가건물의 임차권 등기 등에 관한 점은 고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다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이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자 보셨고, 그래서 답은 지금 어디 있었지? 5번을 답으로 구성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 병 소유의 X주택, 병 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저당권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이 뭐가 된다? 자, 주택 임차인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갑이 어떻다? 임차인이 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확정 일자를 받아서 대항 요건 갖춰서 거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 X주택의 저당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경매가 진행돼서 무가 낙찰을 받는다. 뭐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핵심 이슈 뭡니까?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거 뭐가 돼요? 1번 저당권이 어떻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게 된다. 경매가 진행되면 말소 기준 권리 1번 자, 을의 저당권부터 그 밑에 있는 권리는 매각으로 모두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답 1번인가요? 을의 저당권은 무에게 인수된다. 틀렸죠? 제일 유치한 문제죠. 아주 유치한 문제. 해서 자, 을의 저당권부터 어떻다고요?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 그림을 보시라고 을의 저당권이 1순위, 2순위가 임차권, 3순위가 또 저당권. 그랬을 때 을의 저당권이 뭐가 되니까 말소 기준 권리 얘부터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1번 틀리게 뽑아냈고요. 자, 갑은 무에 대해서 임차권 주장할 수 없다. 자신의 임차권 소멸했죠?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으니까 보증금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무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갑은 병으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 갑은 안 되죠. 갑은 이미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으니까 이미 소멸해버렸다고. 그래서 지금 2번, 3번 모두 갑의 권리 임차권이 소멸했으니까 어떻다? 이때는 주장할 수 없고요. 임차권 주장할 수 없고,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를 했다고 했을 때 을보다 우선 변제권은 없다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5번 지문 해서 답은 1번 보셨고, 잠시 끊어서 가야겠네요. 자, 다시 이거 체크하고 갈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 그림 이 문제 관련해서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 소유 부동산에 말소 기준 권리, 을의 저당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갑의 임차권, 그 다음에 정의 저당권,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면 누가 낙찰을 받든 간에 말소 기준 권리, 을의 지금 저당권이 된다. 그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3번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모두 을의 저당권부터 매각으로 다 소멸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을이 지금 저당권 가지고 있는데 설령 갑이 배당 요구를 해도 을보다는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 된다. 만약에 소액 임차인이 되게 되면은 일정 금액까지 최우선 변제도 인정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갑은 정보다 자 매각대행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다 해서 갑은 정보다는 우선 변제를 받는다.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좀 유치하게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건 문제 다 보는 것보다도 자 쉽게 가십시다. 실명법 관련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거 요약된 내용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가볼까요? 해서 자 우리가 사례형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되면 실명법에서는 자 명시적 약정은요 무효가 될 테고요.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는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서 여러분 자료 75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적용되는 범주 중에서 무효 얘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무효니까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예, 이렇게 이제 가야겠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기본 전제가 되셔야 돼. 이걸 사례를 막 그려가면서 풀다가는 세월 못 보냅니다.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중에서 3자가 등기 명시 다 간단히 개념 설명드릴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신탁자가 될 테고 을이라는 사람이 수탁자가 된다. 그래서 대금을 직접 매도인한테
지불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매도인이 되게 된다. 그러면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세 명이 현장에 다 나타났다라고 해서 바로 삼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라고 부르게 된다. 한편 갑이란 사람이 신탁자입니다. 이 사람이 수탁자 을에게 직접 대금을 주고 이 대금을 가지고 을이 매도인한테 물건을 사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바로 이걸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자 여기서는 이제 이슈가 뭐냐면 소유자를 찾아라가 핵심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범의 모경수라고 해서 매도인이 알았거나 매도인이 부탁을 받았으면 이때는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몰랐다 매도인이 또는 이것이 경매 이런 표현 나오게 되면 그때는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약정은 무효가 되고 절대로 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그리고 같이 묶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자, 철거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 임차인 등에 대해서는 퇴거 청구 등을 할 수가 있다. 마지막 주제, 등기 말소 청구 등 누가 하는 거라고요? 소유권이 그냥 물권적 청구권의 한 내용이 되게 된다 해서 이렇게 미리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런 긴 문장을 하나하나 읽었다가는 사람 잡습니다. 시험 보실 때 절실하게 가셔야 돼. 절실한 게 또박또박 보는 게 아니라 봐봤자 모를 얘기를 봐서 뭐래? 그래서 유효 무효부터 가볼까요? 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유효 나와 있죠? 해서 일단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야. 약정은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무효 이렇게 외우기로 했잖아요. 그 약정은 무조건 무효. 그리고 제3자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나온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중 매매, 적극가담 튀어나오게 되면 과정이고 지랄이고 다 빼버리고 무조건 틀린 걸 고르셨을 때는 유효하고 제3자가 취득한다 이렇게 할 테고 여기서는 이제 역시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는 뭐가 나온다고요? 약정, 유효 이런 걸 딱 뽑아줘요. 뭐 사연을 거하겠어 해서 일단 이게 전제가 돼야 되겠고 한번 내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갑은 을의 갑과 을은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서 비용소유의 건물의 소유권 이전기를 을 명의로 했다. 자, 갑이 X건물을 매수한 후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이게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소유자 누굽니까? 매도인, 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병은 누구한테? 매수인 갑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라고 할 것. 2번, 을이 갑의 허락 없이 A에게 X건물을 신탁해서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갑은 자 제3자인 A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오른편인데 어려운 지문이고 패스하실 지문 되겠습니다. 지문 무조건 민법에서도 5개 중에 한두 개 맞게 정상이야. 세 번째, 을에게 X건물을 매도한 병이 선이 몰랐다라고 하면 소유자 누가 됩니까?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하고 전혀 별개로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만약에 약정이 유효가 되면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면 그건 어떻다? 이것은 약정이 유효다라는 의미와 연계가 됩니다. 해서 자 4번 3번이었고요. 4번 을에게 X건물을 매도한 병이 자 알고 있었다. 악이었다. 알았으면 누가? 알범의 모경수 바로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때 병이라고 하는 매도인은 지 등기가 누구한테 직건데 을명의로 등기됐으니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소유권 및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방해 배제 청구권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5번 갑과 을이 법률상 부부이고 위법한 목적이 없다라면 해지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아까 설명드렸던 거 유효가 되면 어떻다?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유효가 되면 어떻다? 해지할 수 있다. 상호명시탁도 유효니까 해지해서 답은 3번. 해서 2번 더 이렇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3번 뒤만 보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그 다음 주제 가볼까요? 자,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담보권 실행 통지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을 해야 되겠죠. 청산금 먼저 결정 통지를 해야 된다 해서 여러분 요약집 가지고 한번 또 체크를 해드릴까요? 요거는 자 지금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뭐 많이 갈 것도 없고 80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82페이지 담보권 실행 통지에 따라 소유권 취득 방법. 제일 먼저 청산금 결정을 해야 된다. 청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담보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자신의 채권액 그리고 선순위 담보 물권자의 채권액을 뺀 금액 요걸 우리가 청산금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후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은 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테고요. 두 번째, 채권자 통지를 하고 나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채무자는 당연히 어떻다? 다툴 수가 있다. 해서 이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 권리자라고 하는 사람은 청산기간에 한정해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판단하면 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리고 나서 이제 청산 과정이 다 지났습니다. 그 기간이 2개월의 기간도 지났습니다. 청산금 지급하고 뭘 하면 본등기 하게 되면은 이때 이 사람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절차가 하나의 이슈가 되죠. 그래서 지금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대금을 다 지급한 꼴이 됩니다. 그래서 과실 수취권 누구한테? 채권자,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귀속됩니다. 우리가 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을 해버리면 등기를 넘겨받지 않아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과실 수취권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면은 매매대금을 다 지급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채권자 이 사람이 과실 수익권 가지게 된다. 한편 이런 절차를 다 거치지 않고 한 본등기는 무효가 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등기는 어떻다? 유효한 등기가 된다. 이게 소위 우리 민법의 등기법에서 얘기하는 절대적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 상대적 각하사유, 서류 조작 등을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상대적 각하사유. 그래서 상대적 각하사유라는 것은 나중에라도 흠결을 보정하면 그 등기는 어떻다?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된다. 그 정도 해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가등기 담보권자 갑은 경매 청구할 수도 있었죠. 이렇게 담보권 실행 통지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경매 청구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로 인해서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한다. 맞죠? 말소 기준권리 다시 가야 됩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 있는 권리 말소 기준권리.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은 어느 쪽이, 담보가등기는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무조건 말소 기준권리니까 누가 됐든 간에 경매만 진행, 자세히 볼 것도 없어. 경매가 넘어가면 어떻다?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게 된다. 약간 살붙이면 양도 담보권도 우리 판례에서 양도 담보권이 거의 현실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말소 기준권리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갑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해서 엑스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청산 절차라는 과정을 모두 거쳐야 되고요. 후순위 권리자 청산기간에 한정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었고요. 청산기간 전에 경매 나와 있죠? 경매 나와 있으면 딴 거 볼 것도 없이 지금 이게 뭐야? 지금 2번 질문하고 똑같은 내용이야. 경매가 진행돼 버리면 어차피 담보가등기는 말소 기준권리에 해당돼서 소멸하기 때문에 본등기란 건 어떻다? 청구할 수 없다가 돼야 되죠.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2번, 5번 질문을 통해서 담보가등기는 뭐가 된다? 말소 기준권리. 경매만 있으면 어떻다? 모두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상 재건축결의 5분의 4 해서 그냥 이건 간단한 주제고요. 이걸 보려고 한 건 아니고 집합건물법 관련해서 한번 체크 한번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이 거의 안 나오는 주제죠. 그래서 집합건물법 소유권 뒤에다 제가 배치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아까 실명법 다음에 집합건물법 자료 76페이지 가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암기 항목 전인도라고 해서 전유 부분에 대한 하자 담보의 제척기간 인도받은 시점부터 다 기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전인도라고 하는 거. 요즘에 한참 나오고 있는 게 공용 부분 얘기 자주 나오고 있는데 같이 이제 세트로 가야 되는 것이 지금 공유자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지분을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을 처분할 수는 없다. 세트로 간다고 그랬어요. 대지 사용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최근에 한참 도배하고 있는 것이 공용 부분에 대한 물권의 득실 변경 등기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파생되는 주제가 바로 시효 취득도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를 할 수 있어야지 어떻다 시효 취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보셨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한편 공용 부분 관련해서 어려웠던 거 있었죠. 바로 공용 부분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한다.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관리비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 이렇게 보셨고요. 그다음에 구분건물의 관리에서 어려운 게 이거지.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정하게 된다. 자, 선임하게 된다. 그러나 관리위원회 관리인이라는 것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5분의 4, 5분의 4 지금 7년 동안 2번 나왔었고요. 22년과 23년 나왔던 게 설금 문서 요 기억해달라고 해서 설계 개요, 그 다음에 계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설금 분석이 재건축 결의의 내용이 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나왔던 게 매도 청구 있었죠. 그래서 지금 5분의 4, 5분의 4의 승낙을 받아서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이걸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2개월도 하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이 답을 하지 않게 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작년에 이걸 이제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 그래서 지금 5분의 4, 5분의 4를 갖고 2번, 그 다음에 거절한 것으로 본다를 가지고 1번. 그럼 남아있는 것이 설금 분석 얘기하고 혹시 미친놈들이 2개월 이런 말장난 가지고 장난칠까봐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 간단히 확인해 봤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검토드릴 주제.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 대항력권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임법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임차권도 상속되는 경우 있다 해서 이런 게 있겠고요. 2번 질문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보증금 반환 임대인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혼동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임차권 가지고 있고, 그럼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소유권도 가지게 되면 뒤에 있는 임차권은 굳이 어떻다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임차권이 소멸한다는 얘기는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게 된다. 3번, 자,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때 존속기간 2년. 자,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 대제, 환가 대금에도 미친다. 주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 플러스 건물을 묶어서 부를 때 주택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당연히 주택의 일부인 대지만 경매가 넘어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답은 이 문제에서는 2번 답은 좀 어렵게 이제 구성이 됐던 사례에서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제 민법에 관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